비밀번호 변경. 버튼 앞에서 지은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그래, 이제 너도 한번 피눈물 흘리며 살아봐라. 5천억이 걸린 단 한 번의 클릭이 남편의 인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어디까지 흔들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사립탐정이 보낸 사진들이 이지은의 휴대폰 화면 위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높은 오피스텔 침대 위에서 박민준이 젊은 여자와 나란히 누워 웃고 있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더 꽉 쥐더니 잇몸이 드러날 만큼 이를 꽉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 낮게 중얼거리며 다음 사진으로 손가락을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그 여자와 술잔을 부딪히며 키스하는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웃음소리가 거실까지 새어나오자 지은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습니다. 회식이라더니, 출장이라더니, 지은이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벨소리가 나며 사립탐정의 메시지가 화면 아래에 떴습니다. 의뢰하신 자료입니다. 추가 영상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내가 바보였지. 지은이 허탈하게 웃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숨만 고르던 지은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아들 서준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준이가 그랬지. 요즘은 다 컴퓨터에 남는다고.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문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닫혀있던 문이 오늘따라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서재 안에는 종이 더미와 책, 낯선 기계들 사이로 민준의 컴퓨터가 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의자에 앉아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서준이가 알려준 대로만 해보자.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화면이 열리자 지은은 폴더들을 훑었습니다. 제일 아래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인, 지갑. 지은이 폴더들을 클릭했습니다. 잠시 뒤 숫자들이 잔뜩 적힌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줄마다 적힌 금액들 끝에 아주 큰 숫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5천억. 숫자를 세어 내려가던 지은의 목소리가 그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숨소리가 가슴 안에서 걸리는 듯 멈췄다가 다시 거칠게 나왔습니다. 생활비 없다던 사람이 대체 뭐 한 거야? 지은이 이를 악물고 다른 줄들을 살폈습니다. 회사 이름과 남편 이름이 같이 적힌 기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좋아. 거기까지 알면 됐어.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금액, 이름을 확인하며 사진을 차례로 저장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시선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 몇 장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검은 글자로 가득 찬 이혼 서류와 탐정이 보낸 사진들이 한쪽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이제 정리하자.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혼인 기간과 주소, 이름이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혀갔습니다. 손목이 뻐근해질 만큼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쓰는 동안 지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먼저 이 결혼부터 끝내야지.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가르듯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낮게 헌 기침 소리가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 힘들다. 민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 서류를 보더니 눈썹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오늘 사인해. 지은이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코웃음을 치며 첫 장을 넘겼습니다. 잘 됐네. 나도 언젠가 해야겠다 생각했거든. 그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위자료 같은 소리는 꿈도 꾸지 마라. 한 푼도 못 준다. 지은이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인부터 해. 그거면 돼. 지은이 펜을 건넸습니다. 민준이 기다렸다는 듯 지갑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정신 차려. 너 혼자 뭐 할 수 있다고 이걸 내미냐? 그가 서류 위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번지는 자리를 지은이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켜서 탐정이 보낸 사진 한 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화면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정리해야지. 지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힐끗 보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다. 너랑은 끝난 지 오래였잖아. 그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밀었습니다. 넌 집에서 편하게 지냈으니까 됐잖아.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냐. 민준이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보니까 알겠다. 정말 끝난 지 오래였네. 지은이 짧게 말하고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잘 지내봐라. 금방 울면서 전화할 거다. 잠시 뒤 캐리어 끄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3개 닫혔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비틀자 반지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금반지가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지며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그녀가 혼잣말을 하며 눈을 들어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등을 펴고 서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복도 끝 화장실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얀 세면대 앞에 선 이지은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해야 돼. 지은이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리고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은 지은이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떨렸지만 움직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돼.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남편의 비트코인 계정이 적힌 메모를 꺼냈습니다. 아이디를 하나씩 눌러 적어 넣고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입력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됐다. 지은이 숨을 짧게 내쉬며 화면을 내려봤습니다. 숫자들 옆에 적힌 총액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실 같지 않은 숫자에 잠시 정신이 멍해졌지만 곧 시선을 옮겼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지은이 메뉴를 찾아 들어가 새 비밀번호 칸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단어들을 조합해 조용히 눌렀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라는 문구가 뜨자 다시 같은 글자를 정확히 적어 넣었습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지은이 낮게 말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인증번호를 보내겠다는 문구가 뜨자 지은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 왔습니다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숫자 6자리가 떴습니다. 지은이 숫자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복구 이메일. 지은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자신이 새로 만든 주소를 적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 그녀가 휴대폰을 천천히 닫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법원 앞 카페 창가 자리. 지은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퇴근 시간 사람들 발걸음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은이 다시 한번 휴대폰을 켜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5천억이네. 숫자를 다시 세어본 지은이 허탈한 웃음을 조금 흘렸습니다. 생활비 없다고 징징대던 사람이. 지은이 눈가를 한번 비비고 컵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쓴 커피 맛이 혀에 닿자 마음속 긴장도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누구 마음대로 못해. 지은이 창밖이 아니라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짐을 옮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새 오피스텔 거실 한가운데에서 박민준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강유진이 새 쿠션을 비닐에서 꺼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유진이 쿠션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제 좀 숨쉬겠다. 민준이 한쪽 팔을 머리 뒤로 넘기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유진이 찻잔을 들고 눈썹을 올렸습니다. 글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겠지. 민준이 손으로 허공을 가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20년은 살았잖아요. 연락 올 수도 있지 않아? 유진이 다리를 꼬며 슬쩍 물었습니다. 울면서 올걸? 돈 타가겠다고. 그때 가서 봐준다 그러면 되지. 민준이 콧소리를 섞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텔레비전 소리와 섞여 좁은 거실 안을 채웠습니다. 같은 날 늦은 저녁, 이지은의 집. 식탁 위에 법원에서 받은 이혼 결정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아들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아.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소파에 앉아 공부 자료를 보던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엄마. 지은이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이혼 확정 났다.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낮게 깔렸습니다. 서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서준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그래. 법원에서 도장 다 찍고 왔다. 지은이 종이를 조심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끝까지 그러셨어? 서준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침대, 술잔, 웃고 있는 얼굴들이 화면 위로 차례대로 지나갔습니다. 서준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얘졌습니다. 이게 아빠야? 서준이 휴대폰을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응. 엄마도 믿기 싫었는데 이게 현실이야. 지은이 한숨을 짧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그러고도 저렇게 당당했어? 서준이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한 거야. 지은이 의자를 끌어와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나 아빠랑 연락 안 할래. 서준이 두 주먹을 무릎 위에서 꽉 쥐며 말했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 엄마가 강요하고 싶진 않아. 지은이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서준이 무언가 떠올린 듯 눈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요즘 컴퓨터 물어본 거였어?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지은이 잠깐 웃었습니다. 응, 네가 알려준 거 덕분에 엄마가 좀 알게 됐지. 엄마 혹시... 서준이 말을 멈추고
어머니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엄마, 나 도와줄까? 서준이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뭘? 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컴퓨터도 그렇고 앞으로 필요하면 나한테 다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서준이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그 말을 듣고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엄마가 부탁할 일 많을 거야. 그녀가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우습게 봤잖아. 엄마,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 서준이 이를 꽉 물고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우습게 안 보일 거야. 지은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틀 뒤 아침 박민준의 집무실.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잘 올라갔겠지. 그가 의자를 뒤로 살짝 젖히며 로그인 창에 아이디를 쳤습니다. 비밀번호를 빠르게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뭐야, 이거. 화면에 비밀번호 오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눈썹을 찌푸리며 한 번 더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문구가 떴습니다. 시스템이 또 장난하네. 민준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대리. 사이트 로그인 오류 뜨는데 너희 쪽 문제냐? 그가 입에 커피잔을 문 채로 말했습니다. 잠시 뒤 모니터 옆 전화기에 불이 깜빡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이상 없습니다. 접속 기록 보니까 정상적인 비밀번호 변경이 한 번 있었네요. IT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내가 안 했는데. 민준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가져가며 물었습니다. 네, 대표님 계정으로 정상 로그인 후 변경된 기록입니다. 외부 공격은 아닙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은 잠시 멍하니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집 서재 컴퓨터가 떠올랐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민준이 입안에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지은. 이름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통화가 끊겼습니다. 받아, 이지은. 그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잠시 뒤 문자 메시지를 짧게 보냈습니다. 지은아, 통화하자. 그러나 휴대폰 화면에는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손에 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리쳤습니다. 대체 뭘 한 거야? 그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올렸습니다. 옆자리에서 서류를 들고 있던 CFO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정리하려면 코인 자산 현황이 꼭 필요합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보고 만들고 있어. 민준이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안에 숫자만이라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사님들이 계속 물으십니다. CFO가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했잖아. 시스템 점검 중이라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 민준이 짜증을 숨기지 않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CFO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나갔습니다. 그 시각 동네 카페 한 구석. 이지은이 창가 자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와 작은 케이크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민준이 보낸 부재중 전화와 문자 알림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통화하자. 급한 일 있어. 짧은 문장들이 줄줄이 떠 있었지만
지은은 손가락으로 알림창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소리들을 이제 와서. 지은이 작게 웃으며 모든 알림을 한 번에 지웠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조용해지자 커피 향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에 햇빛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지은이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끊을지 말지 정하는 거야.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아직 오래된 상처가 찌르는 듯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처음 겪어보는 묵직한 힘이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이지은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멈추고 인터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색과 그 뒤에 선 박민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지은 씨, 문 좀 열어주세요. 앞에 선 중년 남자가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습니다. 법무팀입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은이 화면을 잠시 더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라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가 얌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지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통화 버튼을 끊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조금 더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일단 내용 증명 전달만이라도 하시죠. 변호사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희미하게 새어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에 무엇인가 붙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안까지 울렸습니다. 지은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하얀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글씨가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봉투를 뜯어 안에 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트코인 전액 반환 요구, 형사고소 예정. 줄줄이 이어진 단어들을 읽던 지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혼해놓고도 아직도 내 걸로 생각하네. 지은이 낮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접어서 손으로 힘주어 찢었습니다.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은이 손을 한번 털고 돌아서려던 순간 휴대폰 벨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 나야. 어머니 옆집 사는 김 여사야. 익숙한 동네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방금 쓰러지셨어. 구급차 타고 병원 가고 있어. 혈압이 확 올라갔다고 하네. 목소리 속에 숨이 가쁜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등줄기에서 차가운 기운이 쭉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병원이세요? 지은이 바로 물었습니다. 집 근처 큰 병원이야.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셨어.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지은이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발을 허둥지둥 꿰어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울음과 신음과 발소리가 섞여 시끄러웠습니다. 지은이 접수창구 앞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트레처에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간호사들 사이에 가려져 보였습니다. 보호자분 누구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지은이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뇌 쪽에 피가 새는 증상도 의심됩니다.
의사가 진지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하고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의사가 내민 종이 위에 펜이 올려졌습니다. 지은이 종이를 한번 훑어보고 바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부터 살려주세요. 지은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의자에는 다른 가족들이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온대. 어디서 돈을 구하나? 중년 남자가 얼굴을 감싼 손 사이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가 젖은 손수건을 뭉개듯 쥐었습니다. 카드도 다 막혔잖아. 친척들도 더는 못 빌려준다 하고. 여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무릎 위에 올려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휴대폰 속 숫자들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5,000억. 그 숫자와 눈앞의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지은의 가슴 안에서 묵직한 감정이 서서히 시간차를 두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쥔 돈이 사람 수많아 살릴 수도 있겠지.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로 올라가시면 어머니 짐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작은 가방 하나가 지은의 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수첩과 낡은 안경, 약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 구겨진 천 사이에서 묵직한 공책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갈색 커버가 달아있는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민준의 회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옆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맨 앞자리에는 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회사 자금이 이렇게 인터넷 돈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나이가 든 이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 큰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준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익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이사가 손에 쥔 펜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CFO가 준비해온 서류를 벌벌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금액이 모두 대표님 계정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회수 내역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른 입안에서 어렵게 나왔습니다. 지금 접속이 안 된다면서요. 한 이사가 의자를 앞으로 끌며 물었습니다. 예. 비밀번호가 바뀐 상태라서 CFO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가장 연장자인 이사가 몸을 굽히며 묻자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곧 민준이 말을 잇다가 스스로도 힘이 빠진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회장이 단단한 목소리로 끊어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여러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세게 덮고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민준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늦은 밤 병원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 이지은이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밥을 잘 차려줬다. 말은 못했는데 고마웠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한 줄 한 줄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아들만 바라보다 보니 며느리에게 괜히 미운 말이 나갔다. 밤에 혼자 누워서 후회했다. 지은이가 없으면 집이 조용할 것 같다. 그래도 그 애에게는 잘해주지 못했다. 지은의 시선이 글자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일기장 한쪽에는 민준 어릴 적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잃고 애 데리고 공장에서 밤샘했다. 그래도 아들만 잘 되면 되지 싶었다.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기뻤는데도 괜히 더 세게 군 것 같다. 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커버가 조금 구겨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잠깐 깨어나셨어요. 지은이 벌떡 일어나 일기장을 가슴 쪽에 안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여러 줄의 줄과 기계가 붙어 있었지만 시어머니 얼굴은 또렷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이냐? 쉰 목소리가 힘겹게 나왔습니다. 지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예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등이 떨리면서도 지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조금 떨며 말했습니다. 괜히 너한테만 세게 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건강만 회복하세요. 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겠다. 시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가 입술을 타고 나왔습니다. 지은이 순간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저도 어머니 오래 사셔야 해요. 목이 메어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지은이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두운 회사 사무실, 모니터 불빛만 켜진 방 안에서 박민준이 혼자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메모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그가 작게 중얼거리며 숫자와 글자를 섞어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또다시 같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민준이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이 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 한편에는 해외 전문가들과 나눈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겹겹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설마, 진짜 이지은이. 그의 입술 사이로 아내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오래전 집을 나가던 밤의 장면이 짧게 스쳐갔습니다. 잘 지내봐라. 금방 울면서 전화할 거다.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되돌아와 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주먹으로 책상 모서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돌려놔, 이지은. 그러나 어두운 방 안에서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늘한 공기만이 천천히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병원 로비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종이컵 커피를 들고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복도 곳곳에서 간호사들이 바삐 오가고 아이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옆 의자에서 어제 봤던 중년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집도 이미 담보로 맡겼잖아. 여자가 손수건을 쥔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수술은 해야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 지은이 종이컵을 내려다보며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휴대폰 화면 속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5,000억. 그 숫자와 옆 부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지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서준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병원이지? 응. 서준아, 지금 병원 좀 올 수 있어? 지은이 복도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 안 좋아졌어? 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지은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코인 있잖아. 그거 좀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 직접 보면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에서 그걸 하려고?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지금이 좋을 것 같아. 올 수 있니? 지은이 걸음을 멈추고 창가에 서며 대답했습니다. 갈게. 조금만 기다려.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이 깊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잠시 후 병원 로비 한쪽 테이블. 서준이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휴대폰 줘봐. 서준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아. 나도 함부로 말 안 해. 서준이 화면을 켜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메뉴 눌러. 그리고 이건 파는 거야. 전부 말고 조금만. 서준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바꾸면 좋을까? 지은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서준이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이 병원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을 만큼만. 무슨 말이야, 엄마? 서준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여기 숫자 맞는지 봐줘. 지은이 손가락으로 금액을 가리켰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여러 번 확인을 하고 나서야 거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에 입금 예정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서준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일쯤이면 통장으로 들어올 거야. 그래. 고맙다, 서준아. 지은이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엄마, 근데 그 돈으로 뭐 하려는지 나중에는 꼭 말해줘. 나도 알고 싶어. 서준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숨기진 않을게. 지은이 미소를 조금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병원 원무과 창구. 지은이 번호표를 들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 의자에서는 어제 봤던 그 부부가 서류를 붙들고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 전부를 지금 내셔야 수술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단단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내면 안 될까요? 반만 먼저 내고. 남자가 간절하게 묻자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의 어깨가 툭 떨어지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구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제가 옆에 아이 수술비를 대신 내드리고 싶은데요. 직원이 놀란 얼굴로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같은 병원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지은이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아무 말씀하지 말고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름은 안 남겨도 됩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지은이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차피 써야 할 돈입니다. 지은이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금액을 확인한 뒤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계산대 화면에 꽤 큰 숫자가 떠올랐지만 지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보호자분께는 수술비 해결되었다고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이 짧게 인사하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잠시 후 로비 한쪽에서 환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수술비가 다 해결됐다고요? 어제 봤던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익명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직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다시피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서 남자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은이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저 돈 때문에 울고 있었겠구나. 유리창 너머로 오후 햇빛이 병원 앞 나무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창가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고 중환자실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박민준의 회사 큰 회의실, 직원 수십 명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앞쪽 단상에는 임시 대표와 회계 담당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법원에 보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임시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한숨과 탄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뒷줄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집도 대출인데. 동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의 어깨가 조금 더 구부정해졌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구겨졌습니다. 다 내 책임이야. 그가 입안에서 혼잣말을 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원무과로 다시 돌아온 이지은. 이번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적힌 진료비 안내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안내서를 확인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보호자분, 이 금액을 한 번에 다 결제하신다고요? 직원이 다시 묻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치료비는 앞으로 걱정 없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 몇 달치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직원이 상급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조금 뒤에 더 나이가 있는 직원이 나와 친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6달 정도까지 예상 금액을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금 출처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서요.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냥 미리 맡겨두고 싶어서 그래요. 지은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액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지은이 그 숫자를 한번 보고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계좌이체로 해주세요. 잠시 후 결제가 끝나자 직원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효심이 깊으시네요. 어머님이 복 받으셨습니다. 지은이 머리를 살짝 숙이며 답했습니다. 복은요. 제가 빚 갚는 거죠. 원무가를 나오는 길에 지은의 손에는 영수증 한 장만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큰 숫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편한 옷차림의 김수영이 서 있었습니다. 야, 지은아. 수영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수영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지은이 놀란 얼굴로 웃었습니다. 내 소식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는 좀 어떠셔? 수영이 눈가를 걱정스럽게 좁히며 물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대.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된대. 지은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너 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 달려다닌다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다 놀라겠다. 수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족이지 뭐.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영이 한숨을 쉬며 복도 한쪽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으면 별별 사연 다 보이더라. 아까도 저기 끝에 앉은 아주머니 있지. 남편 수술비 때문에 집까지 내놨다더라. 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도 계속 미루고 있대. 아이는 치료받다가 중간에 집에 갔다 오고. 지은이 그 말을 듣고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앉아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허공만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구나. 지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수영이 되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문턱 못 넘는 사람들이. 지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여긴 다 사연이더라. 그래도 넌 지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 수영이 지은의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네가 오늘 수술비 대신 내준 집도 있다던데. 지은이 놀란 얼굴로 수영을 쳐다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의사 선생님이 칭찬 엄청 하시더라. 본인 이름도 안 밝히고 사라졌다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했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알릴 생각 없었어. 지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 나만 알고 있을게. 근데 말이야, 너 같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이 동네도 좀 달라지겠다. 수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병실 창밖이 어둑해졌을 때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은이 이불 모서리를 펴주고 베개 위치를 고쳐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없는 눈으로 지은을 올려다봤습니다. 또 왔냐, 지은아. 시어머니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어머니 혼자 두면 누가 옆에 있겠어요. 지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가 바쁘다더라. 시어머니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일로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도 어머니 수술 잘 됐다고 알려는 줘야겠죠. 지은이 침대 난간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놈도 알긴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지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입력창을 열고 손가락을 올렸다가 몇 번이나 지웠습니다. 그러다 짧게 한 줄만 적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 회복 중이니까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러 와.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지은은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전송 완료 표시만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어두운 원룸 같은 방 안에서 민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을 켰습니다. 지은의 문자를 읽은 민준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그가 조용히 따라 읽었습니다. 문장 끝에 붙은 초대 한 줄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민준이 눈가를 거칠게 훔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머니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이지은이네. 그는 휴대폰을 가슴에 잠시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숫자들보다 잃어버릴 뻔한 사람들이 더 진하게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짧은 숨소리가 자꾸만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오후 병원 복도에는 한층 부드러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둘이 카운터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수술비 도와주고 갔대. 또요? 대체 누군데 그래요? 이지은이 물컵에 물을 받으며 그쪽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지은 눈과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들으셨어요? 요즘 병원에 이름 안 밝히는 천사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간호사가 장난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지은이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물컵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수술비나 입원비 못 내는 분들 대신 조용히 도와주고 가세요. 의료진끼리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다른 간호사가 말끝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분이네요. 지은이 담담하게 말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주민복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베개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처음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왔냐, 지은아. 시어머니가 눈가에 주름을 모으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많이 편안하세요? 지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이불을 한번 정리해줬습니다. 이제 팔 다리도 좀 괜찮다. 너 덕분이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지은의 손등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제가 뭐려?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신 거죠.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 의사들 얘기 다 들었다. 며느리가 치료비 먼저 다 내놓고 갔다더라.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어머니 걱정하시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나는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숨을 한번 고르며 말했습니다. 평생 괜히 세 개만 군 것 같아서 누워있으니까 그 생각만 나더라. 그때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지은이 의자에 앉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도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너한테는 너무 못됐다. 시어머니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지나간 말 붙잡고 뭐 하겠어요. 이제부터 잘 지내면 되죠.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나한테 딸이 생긴 것 같다.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지은아. 지은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냐? 시어머니가 웃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무튼 이제 집에 가서도 같이 살자. 나 혼자 있는 거 싫다. 알겠어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바로 모실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입가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준이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준이 공손하게 인사하더니 바로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자 왔냐? 얼굴이 더 말랐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공부하느라 조금 그랬어요. 이제 괜찮아요.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 얘기 들었지? 여기서 별별 사람 다 도와주고 다닌다고.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대충은 들었어요. 서준이 엄마 쪽을 살펴봤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죠. 너는 어떠냐? 뭐가 되고 싶냐? 시어머니가 서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전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거 보니까 그냥 돈 버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걸 만들고 싶어요. 서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컴퓨터 배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쓰기 쉬운 프로그램이나 공부 도와주는 거 만들고 싶어요. 지은이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까지 했어? 엄마 옆에서 보고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더라. 서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람 돕는 거 보니까 나도 내 방식대로 뭔가 해보고 싶어. 시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에 사람 구실하는 애들이 이렇게 둘씩이나 있었구나. 병실 안에 잠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 1층 게시판 앞. 지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나오다가 게시판에 붙은 작은 신문을 얼핏 보았습니다. 맨 아래 구석에 실린 짧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는 후원자, 병원 곳곳에서 천사라 불려. 지은이 한 발짝 다가가 작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묵묵히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도 얼굴도 밝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글을 다 읽었을 때 지은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별별 이름 다 붙이네.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로비 한쪽 의자에서는 누군가 휴대폰으로 그 신문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 봤어? 이런 사람도 있대. 젊은 여자가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도와볼까? 친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사이 병원 곳곳에는 작은 모금함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 치료 포기 없는 병원 만들기라고 적힌 글씨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동복도. 지은이 약 봉투를 들고 걸어가는데 몇 가족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그때 수술비 도와주신 분 아니세요? 전에 봤던 그 부부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한 번 도운 것뿐이에요. 지은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이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된 거죠. 아이가 잘 자라는 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동네 반지하 사무실 한쪽. 지은이 중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 몇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치료비, 생활비 긴급 지원. 연필로 적힌 단어들 옆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은 씨 맞으시죠? 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제가 이지은이에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았습니다.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분 통해서 연락처 받았습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 그분이 얘기하셨군요. 지은이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익명으로 도와주신 분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민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움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게 틀을 잡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틀이요.
지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도와주면 나중에 본인도 지치세요. 제대로 된 도움 주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민호가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해보고 있었어요.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도와야 하는지. 지은이 노트 위를 쓸어내렸습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혼자 하지 마세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재단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은 들어본 적 있지만 제가 그런 걸. 지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재단이라 해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 몇 명 모여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지켜보는 거죠. 민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혼자서 숨쉬듯 쓰던 돈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숨쉬게 해보자는 말이네요. 지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사람들도 필요하고 서류도 필요하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요. 민호가 창밖을 힐끗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람 도우려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나면 같이 해보고 싶어집니다. 지은의 손이 노트 위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네. 이름부터 정해보시죠. 민호가 웃으며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둘은 작은 책상에 마주 앉아 종이 위에 몇 가지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동행, 한 걸음 동행, 마음 나눔. 지은이 가장 먼저 적은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저는 이게 좋네요. 따뜻한 동행. 지은이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 보입니다. 민호가 동의하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퇴원해 이지은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 새 이부자리와 옷장을 들여놓았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와도 되냐? 시어머니가 어색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방이에요. 마음 편히 쓰세요. 지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내 집에 가는 것도 눈치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지은이 부엌 쪽을 향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국 끓여 놓을게요.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한 숟갈 뜨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이지은. 너 원래 이렇게 잘했냐?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에 밥맛 없다고 하셔서 몰래 연습 많이 했어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도 했냐? 시어머니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서준이 장난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 용서했어요. 시어머니가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밥 먹으면서 평생 갚으마. 식탁 위에 웃음소리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 잠든 시간.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이지은이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길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준.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은아로 시작하는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회사도 어머니도 너도 서준이도 다들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 글씨마다 힘이 빠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너한테 돌려달라고 말할 자격은 이제 없다. 다만 네가 어머니를 살려줬다는 얘기 듣고 그동안 뭐에 취해 살았는지 알 것 같다. 지은이 줄마다 천천히 눈을 움직였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복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나보다 훨씬 높은 데로 가버렸다. 이제는 내가 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지은이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 쌓여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골목 가로등 불빛이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 무너뜨리는 게 복수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알겠다. 진짜 복수는 내가 엎드려 울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였다는 거. 책상 한쪽에는 재단 준비 서류와 메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장 찍을 자리, 은행 서류, 후원 계획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손을 뻗어 그 서류 위에 편지를 올려놨습니다. 이 돈 결국 여기로 와야 했구나. 그녀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굴 무너뜨리려고 쥔 돈이었는데 이젠 누굴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자. 조용한 거실 안에서 스탠드 불빛이 서류와 편지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등을 곧게 펴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적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어느 날 아침, 이지은의 집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은이 앞치마를 매만지며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도어폰 화면 속으로 낯선 남자색과 카메라를 든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기 이지은 씨 댁 맞습니까? 앞에 선 정장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채권자 대리하는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쪽으로 고개를 내민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그 여자 집 맞아요. 우리 월급대인 회사 사장 전 부인. 지은이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계시면 나와서 얘기하시죠. 정장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뒤에서 카메라를 든 기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촬영 들어가도 됩니까?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인터폰을 껐습니다. 현관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몇 초 뒤 복도에서 고함 섞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은 왜 부서지는데 당신은 좋은 일하면서 영웅 소리 듣냐고요. 젊은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놀란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복도 쪽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안 나가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은이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듯 팔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몰려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낮이 되자 아파트 정문 앞에는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우리 돈 돌려줘라. 선행 위장 말고 피해자부터 챙겨라. 두꺼운 마스크를 쓴 사람들 사이로 카메라와 마이크가 드나들었습니다. 기자가 화면을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천사로 불리던 익명 후원자가 사실은 거액 가상 자산을 빼돌린 사람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뉴스 화면은 금세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대학교 강의실 안 박서준이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 이거 너네 엄마 아니냐? 동기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은이 병원 복도에서 찍힌 사진과 함께 자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5천억 복수녀, 천사 가장한 악마였나? 서준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만해라. 서준이 낮게 말하자 동기가 눈치를 채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강의실 뒤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진짜 드라마보다 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저 집 아들이 우리 학교 다닌다는데. 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이마를 벽에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지은의 거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와 등기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반환 요청서, 소송 준비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은이 한 장 한 장 펼쳐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쉴 새 없이 진동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망했어. 좋은 일 한다고 얼굴 팔아놓고 이게 뭐야? 욕설이 섞인 음성 메시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모든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아파트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문 틈으로 내려다보다가 급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지은아, 저 사람들 다 너 때문에 저러는 거냐? 시어머니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탓이라기보다 복잡한 문제예요. 지은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우편물을 든 남자가 도어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 관련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잠시 뒤 두툼한 봉투 하나가 현관 안으로 쑥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조사 대상 통지서, 추가 납부 예상액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돈 그냥 쥐고만 있어도 다치는 사람이 더 생기겠네. 다음 날 따뜻한 동행 재단 사무실. 작은 회의실 안에서 자원봉사자 몇 명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상기된 얼굴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상황 알고 계시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충은 들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원자들이 계속 연락 옵니다. 신문 기사 보고 불안하다고 재단이 안전한지 묻습니다. 민호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자원봉사자 한 명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물어봐요. 우리가 사기극에 이용된 거 아니냐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깊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 씨, 그가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가 이 일 처음 도와드릴 때는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도요. 지은이 단정하게 앉은 자세를 조금 풀며 대답했습니다. 재단 이름이 계속 기사에 오르내립니다. 제가 속한 기관에서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손을 모으며 말했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그래서요. 지은이 나머지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깐,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같이 하면 복지관 쪽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서요. 회의실 안 공기가 한순간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이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합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가락 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라 두렵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높이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문을 나가는 순간 잠시 뒤돌아보려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또다시 지은의 이름이 자막으로 떠올랐습니다. 선행 뒤에 숨은 거액 자산 논란, 당사자는 침묵.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텔레비전은 왜 맨날 너 얘기만 하고 난리냐?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들고도 채널을 돌리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끄세요, 어머니. 지은이 황급히 다가가 전원을 껐습니다. 내가 너보고 남의 집 돕자고 했냐? 그냥 우리끼리 살자고 했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려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놀라 두 손으로 시어머니 어깨를 받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지럽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지은이 서둘러 혈압계를 꺼내 팔에 감았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더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또 이렇게. 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구급차를 부르려다 겨우 참았습니다.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진 않아도 됩니다. 약 드시고 조용히 쉬게 해주세요. 스트레스 원인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이따금씩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지은의 가슴 안에서 죄책감이 꽉 차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한 거지? 그녀가 조용히 속으로 묻듯 생각했습니다. 며칠 사이 재단으로 오던 감사 편지와 꽃다발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사무실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고성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돈으로 생색냈다며. 기부 운운하면서 영웅 놀이한 거 아니냐? 지은은 사무실 문을 굳게 닫고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욕설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밤이 되면 집 앞 골목에 차들이 한두 대씩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 기대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집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준이 창문 커튼을 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겠어. 지은이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잠깐만 버텨보자. 하지만 초인종은 밤늦게도 계속 울렸습니다. 핸드폰에는 협박 섞인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돈 안 돌려주면 가만 안 둔다. 어디까지 숨을 수 있을 것 같냐. 어느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지은이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세무서에서 온 서류와 법무법인에서 보낸 서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추징 예정 금액, 고발 검토 같은 단어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 비밀번호를 바꾸던 날의 손 떨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때 어디까지 생각했지? 그녀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의 짜릿함,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감사 인사, 재단 이름을 고르던 날의 설렘.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다시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선한 일 하겠다고 나섰는데 결국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 건 아닌가.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도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바싹 말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서준의 코 고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그 소리를 들으며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 하나만 망가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녀가 천장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겼네.
손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스스로 손을 꼭 쥐고 다시 폈습니다. 창밖 골목을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푸른 불빛이 잠시 거실 안을 스쳐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버티기만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앞 인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판도 없이 작은 손팻말 몇 개만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얼굴에는 긴장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서세요. 중년 여자가 종이를 들고 사람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지은 씨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전에 아이 수술비를 도와줬던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마이크를 쥔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이 수술비를 내지 못해 울고만 있던 엄마입니다. 여자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수술비가 다 해결됐다고 하더군요. 이름도 남기지 않고 도와주고 사라진 분이 계셨다고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여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그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훔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제 아이가 살아서 여기 뛰어다니는 건 그분 덕분이라는 것만 압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병원 안복도에서는 의료진 몇 명이 유리창 너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들고 나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항상 먼저 손을 내밀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떤 곳에 쓰였는지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치료를 포기하려던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낼 뻔한 아이들을 다시 병실로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각 대학교 강의실 빈 교실. 박서준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면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같은 과 친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냐? 한 친구가 헤드폰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올리기만 하면 돼. 서준이 마우스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면 위 제목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짜 엄마 이야기. 영상 첫 장면에는 이지은이 이삿짐 트럭 앞에서 웃고 있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이어지는 장면마다 자막이 함께 떴습니다. 모든 날을 가족밥 해먹이던 사람. 먼저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던 사람. 아픈 이웃 소식 들으면 먼저 반찬 싸들고 가던 사람. 영상 중간에는 병원에서 아이와 부모에게 둘러싸인 지은의 뒷모습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돈 자랑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항상 조용히 남편 눈치 보면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만 찾아다녔어요. 마지막 장면에는 서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엄마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건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는 채 돌을 던지지는 말아주세요. 영상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진행 표시가 떴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댓글 욕도 쏟아질 거다. 알아. 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몇 시간 뒤 그 영상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댓글도 있었지만 조용히 지지하는 글들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종교단체 회관 작은 강당. 목사와 스님, 성당 수녀와 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다들 그분 얼굴 압니다. 한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상자 들고 와서 자기 이름은 빼달라는 사람. 사진 찍지 말라고 손살에 치던 사람. 옆에 있던 수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앞의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준비해온 성명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지은 씨의 잘못을 감싸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보지 않은 채 숫자 몇 개만 가지고 단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지역 신문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병원 앞 마당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손을 떠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지은이 시어머니입니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라 났습니다. 내가 이 애를 며느리로 들이고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한번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말 한마디 칭찬 안 하던 내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은 잘못했습니다. 집도 회사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애는 내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나뿐 아니라 남의 집 자식들까지 살려놓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꼭 쥐었습니다. 비난할 사람 있으면 그건 내 아들입니다. 욕을 해도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건 이해가 아니고 내 아들이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가볍게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반에는 이지은을 비난하는 기사 제목들이, 다른 반에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교차로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뒤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숱이 줄어든 머리를 정리한 박민준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민준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돈을 함부로 만졌고 집에서도 남편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아내였던 이지은 씨가 한 행동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이유를 만든 사람은 분명 저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메모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돈이 제 손에 있었을 때 저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그 사람 손에 갔을 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문을 나서는 장면을 봤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신다면 그건 제가 다 받겠습니다. 다만 이지은 씨가 해온 선행까지 지워버리지는 말아주십시오. 기자회견 장면은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집 거실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서준은 옆에서 입술을 깨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방송국 안작은 스튜디오. 이지은이 조명을 받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수한 블라우스에 머리만 단정히 묶었을 뿐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진행자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시기까지 많이 고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오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은이 손가락을 모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의 돈 손댄 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생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쥐고 나서 제가 어떤 사람 옆에 있었는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재단 사무실, 복지관 사진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목숨을 포기하려던 엄마, 학교를 그만둔다던 아이, 약값 때문에 병원을 나가려던 어르신들. 지은이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큰 죄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에서 정하라는 대로 책임질 거고요. 지은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은 돈은 제가 아니라 피해 입으신 분들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을 준비하셨다고요. 진행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사회에 내놓을 목, 회사 사람들이 돌려받을 목, 제가 손에 쥘 수 있는 목, 다 나눴습니다. 지은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였는데 지금은 제 목만 고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방송은 포장 없이 담담하게 나갔습니다. 그날 밤 댓글창에는 욕도 섞여 있었지만 이런 글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은 맞지만 도망 안 가고 마주 서는 게 쉽지 않다. 누군가를 살린 손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며칠 뒤 이지은 집 앞 골목. 전처럼 모여있던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주민 몇 명이 작은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행,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은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제야 찾아왔네요. 아주머니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은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예전에 반찬 챙겨주셨던 거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주머니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욕은 다들 빨리 하더니 미안하다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하길래요. 지은이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조금 번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도 손에서 종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얼어있던 것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여름 해가 조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서 있다가 책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합의서 초안과 재단 계획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종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숨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겠지. 지은이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복수에서 시작된 여정이 여러 손가락질을 지나 다른 모양의 시선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 한가운데 합의서가 놓여 있었고 양쪽 끝에 이지은과 박민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변호사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 자산의 절반은 사회 기부, 3할은 회사 피해 보상, 2할은 이지은 씨 몫으로 정리하신 거죠. 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대로 조정 성립하겠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은이 펜을 들어 합의서에 또렷하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옆에서 박민준도 묵묵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다 정리하고 나자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은 앞에 섰습니다. 그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지은이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난리가 됐다. 민준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회사도 엄마도 너도 다 내 욕심 때문이다. 지은이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도 잘한 건 아니야.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여기까지인 걸로 하자. 민준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작게나마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한다. 뭐라도 제대로 벌어서 피해본 사람들한테 평생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그럼 그렇게 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신이 할 일이지. 잠시 눈이 마주쳤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서로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깨끗하게 잘린 줄처럼 오래 끌던 인연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회의실 안. 벽에는 새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동행 재단 출범식. 앞줄에는 시어머니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따뜻한 동행 재단이 출발합니다. 초대 이사장은 이지은 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은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손이 잠깐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돈을 쥐었을 때는 솔직히 복수부터 떠올렸습니다. 지은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얼굴을 보고 나니까 이 돈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박서준이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자리 이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재단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데 쓰지 않겠습니다. 지은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만 쓰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잠시 뒤 이민호가 인사 순서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상근 사무국장을 맡게 된 이민호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버티던 분이 이제는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 오래 붙잡고 가보겠습니다. 뒤쪽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나는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다.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는 바람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돈 얘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켰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남이 웃는 얼굴 구경하는 게 돈보다 훨씬 재미있더라.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어르신들 얘기 들어주는 일 맡았다. 욕도 받아주고 속상한 얘기도 받아줄 거다. 나도 늦게 철났으니까 다른 사람들 조금이라도 덜 헤매게 도와볼란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작은 다과를 나눠 먹었습니다. 구석에서 서준이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서준이 일부러 공손한 말투로 장난을 걸었습니다. 이사장 아들이 제일 바쁜데요, 지금.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홍보대사 아니었어. 대학교 이제 곧 졸업하니까 엄마 재단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앱도 만들어 볼게.
서준이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병원 예약 어려운 분들, 글자 읽기 힘든 어르신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거. 네가 그런 거 만들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쓰실 거다. 지은이 시어머니 쪽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차가워진 어느 날 따뜻한 동행 재단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을 나눠주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더 드세요. 오늘은 많이 준비했어요. 그녀가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집 국은 이상하게 속이 편하네. 한 노인이 웃으며 그릇을 받았습니다. 안쪽 강의실에서는 청소년 멘토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선 젊은 강사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사 이름 옆에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사 박서준. 여기 앱 보이죠? 이거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서준이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공부 자료도 모아놓고 재단 도움 필요한 사람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뒤쪽에서 이민호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후원 내역과 지원 내역이 꼼꼼히 적힌 서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박민준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왔어요. 이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았습니다. 이번 달 것도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약속 지키고 싶어서요. 봉투 겉에는 단순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기 후원. 회사 일은 좀 어떠세요? 이민호가 물었습니다. 벌만큼만 벌고 있습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욕심부리면 또 같은 길로 갈 것 같아서요.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우리 사랑방이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여기 와서 풀어라. 괜히 집에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할머니들이 고모님이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재단 강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따뜻한 동행 재단 1주년 감사 행사였습니다. 앞줄에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 어르신들, 소상공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손에는 작은 감사 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숫자가 불려지는 순간 지은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짧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하다가 여기 도움받고 버텼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지은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조용해진 방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누군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누군가를 손잡고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눈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 유리문 너머로 희고 작은 무언가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다. 아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문 앞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올해 첫눈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문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가늘게 쏟아져 내려 재단 마당을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서준이 다가와 섰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웃는 얼굴 보니까 어때? 지은이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복수는 충분히 한 것 같다. 서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호가 뒤에서 두 사람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 앞에 따뜻한 동행 재단이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글자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사람들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가슴 안쪽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지은은 결국 그 돈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으로 바꿨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